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면서 이제 박정희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 대상으로 놓고 씨름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 이제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을 볼 때 늘 좀 마음이 좀 짠해져요. 마음이 아주 좀 짠해져요. 세 갈래로 제가 말씀을 좀 오늘 드릴게요. 우선 박정희라는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공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죽을 때 대통령으로 죽었으니까 공인으로서 죽은 거죠. 그리고 처음 이제 직장을 가진 거가 문경 초등학교 교사니까 교사는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역할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평생 공적으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공적 의식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저는 그 셋째 형인 박상희로부터 받은 영향이 제일 컸다 이렇게 생각해요. 7남매인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셋째 형인 박상희는 대구에서 알아주는 아주 헌칠한 미남이고 아주 언변이 좋고 그래도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제시대 때 남로당 당원이 돼요.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남로당의 수계니까 서열 1위잖아요. 박상희가 제 짐작으로는 한 서열 5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거죠. 남로당.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걸 책임지는 행동을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46년에 정판사 사건 위조 집회 찍어내다가 걸려갖고서 체포령 내리자마자 북한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근데 박상희는 도망가지 않고 1946년 10월 1일 이곳 대구에서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진두 지휘를 하다가 경찰총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박정희가 그 박상희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멋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존경하고 따랐던 박상희의 인생은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좌파긴 하지만 좌파들 중에서도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불리하면 도망가는 그런 좌파가 아니라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그런 좌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셋째 형은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영향으로 박정희가 남로당에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박상희의 영향. 그리고 그 박상희의 딸이죠. 박상희의 딸을 나중에 김종필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종필이 조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실 거예요.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직후,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민정을 해서 대통령이 된 직후예요. 대통령이 된 직후에
박상희가 남로당에서 서열 5위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상희가 남로당 활동을 할 때 가장 가깝게 활동했던 친구이자 동지죠. 그리고 박정희가 아주 어릴 때 정의야 정의야 하면서 했던 그 자 중에 황태성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당시에 북한에서 무역상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가 이 황태성이를 박정희를 포섭하라고 간첩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황태성이가 내려와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의 인척에게 직접 찾아가서 나 박정희 만나러 북에서 내려왔다.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신고를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인척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혀요. 근데 황태성이는 일부러 잡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내가 언젠가는 박정희가 나를 부르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만나면 야 사실은 내가 김일성이가 특사를 너한테 보낸 거야. 우리 둘이서 김일성이하고 박정희가 손잡고 뭐 하면 통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 잘 알고 가장 존경하던 박상희의 중하고 절친 황태성이 북한에서 그냥도 아니고 장관 지내던 자가 자기를 만나러 목숨 걸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사형 집행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5.16 군사정변이 나자마자 사실은 가장 비상이 걸렸던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자기들 36,000명의 군인들이 전사하면서까지 지켜낸 나라인데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갑자기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려진 이력으로만 봐도 남로당 당원이었더니 겁이 덜컥 난 거 아니에요. 좌파가 쿠데타에서 정권 잡아가고서 반미 국가가 된 나라가 한두 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늘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걸 미국도 알고 김일성도 알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대담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황태성이를 내려보내서. 이 상황을 박정희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순간 미국의 의심이 현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만나지를 않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걸 보고 미국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박정희가 18년간을 5.16부터 해서 11일까지 18년간의 집권을 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다 이런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18년이었어요. 결코 이 사람이 권력을 무슨 누린다거나 또는 한번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어본다거나 이랬던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네, 이게 공인 의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다, 박정희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하여튼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이것과 싸움을 해온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박정희의 어머니가 6남매 키우기도 어려운데 뒤늦게 애가 하나 들어섰다고 박정희를 떼려고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대요. 예, 마루에서 일부러 뛰어내려가지고서
이 낙태를 시키려고도 하고 양잿물인가 간장물 그 간장물 먹고 애 뗀다는 얘기 저도 어릴 때 들었어요. 하여튼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텨낸 거야. 그게 다 가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태어나서 그런지 태어나서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키가 작고 아주 새까맣고 얼굴이 그래서 대추씨라고 별명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평생 이 가난이라는 적과 전쟁을 정말 원수보듯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정희의 18년의 근대화 역사는 개인적으로 인간 박정희의 가난과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아까 이승만 시대와 그 이후 민주화 시대를 잇는 그 박정희 시대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돼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부흥부라고 하는 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원조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1956년인가에 경제부흥부를 만들어요. 이 경제부흥부를 신현확이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 원로였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운 거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에요.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대체로 수입하던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주 자립하자 이런 취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부서도 신설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실행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4.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그리고 4.19 한 9개월인가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5.16 군사정변을 하고 정권을 잡잖아요.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거가 이 계획은 세웠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5개년 계획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요. 이 계획에 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데 이게 곧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포스코를 만든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뭐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화공업을 한다는 게 다 이 경제개발 5개년 1, 2, 3차 계획 중에 다 이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 중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 귀국하고 싶어 할 때 그냥 귀국시켜주지 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거는 또 다른 정치적 영역에서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워낙 거목이었기 때문에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늦추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확대 강화시켜 발전시킨 것이 박정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얘기까지 끝낸 거예요. 지루하면 그만할게요. 마지막 얘기 짧게 할게요. 이 사람이 젊을 때 그 남로당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혀서 사형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재주가 너무 아까우니까 죽이기는 그러니까 일단 옷은 벗기고 백의종군 시키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백선엽 장군이나 정일론 장군이나 김창룡 특무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창룡 특무대장은 직접 박정희를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의 인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구명운동에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생명을 빚진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 후에 이제 한국군의 군속으로 일합니다. 한국군의 정보부대에 민간인으로 일을 하다가 6.25 전쟁을 맞아요. 근데 6.25 전쟁 직전에 박정희 정보관이 써낸 김일성이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아주 그 박정희의 그 통찰력과 예측력을 잘 보여줘요. 실제로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의 그대로를 예측하거든요.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지자 다시 군문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전쟁 과정에 승진을 해서 결국 소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박정희는 남로당과 좌파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들의 수법, 그들의 인맥, 그들의 전략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거의 사실 그대로 예측할 정도의 보고서를 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박정희가 5.16 정변을 직접 뛰어들게 된 직접적 계기는 뭐냐면 4.19 이후에 종북 주사파들의 중동 때문이거든요. 4.19 처음부터 뛰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4.19가 점점 변질되면서 막 간첩들이 설치고 종북 주사파들이 설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좌익한테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쿠데타 군사정변으로 돌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6 정변의 첫 번째 혁명구호가 반공입니다. 그래서 반공입니다. 북한과의 체제 전쟁을 선언한 것이 5.16 군사정변의 제1호 공약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로 드는 것 중에 제가 직접 창원에서 김혁규 경남지사가 지사를 할 때 창원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김혁규 경남지사가 쭉 다니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경남도청을 누가 여기에 세우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잘 몰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또 창원 기계공단을 가서 공단을 왜 여기다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왜 창원을 이렇게 군수산업 쪽이 집중적인 기계공단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건 몰랐어요. 저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원이 대구랑 비슷해요. 여기는 이 팔공산과 압산 같은 이 1000m의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게 분지잖아요. 근데 분지 측은 너무 넓어. 비행기가 1000m를 넘어서 와서 한참 내려갔다가 올라갈 정도로 넓어, 이 분지가. 창원은 똑같은 분지인데 좁아. 그러니까 1960년대, 60년대 중반 70년대에 당시에 비행기 기술, 전투기 기술로는 창원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을 넘어서 내려와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 내려오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안전한 그런 분지 지형을 창원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가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군수산업을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때 풍산이니 뭐니가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운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총 만들고 탄약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창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 건설을 한 겁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는 기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북한과의 전쟁 대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그 모든 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김일성과의 체제 대결과 김일성과의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는 군사전략가로서의 이 고심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 되고 나서 18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북한과 전쟁하다가 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5년 정도, 5년 가까이 어머니 대신에 퍼스트 레이디로 수행을 보좌를 한
당시에 1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직후에 군대도 안 갔다 온 28살의 여성이 비서실장한테 그 보고를 이제 비서실장 했을 거 아니에요. 한테 처음 물었던 말이 뭐냐면 휴전선은 어떤가요? 휴전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18년은 단 하루도 김일성과의 전쟁을 잊은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북한 체제와의 경쟁이라고 하는 이 18년간의 통치 기간이 이승만의 건국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돌다리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